저는 혁신 이론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가로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좀 궁금했어요. 혁신 이론가로서 이순신 장군이 전투할 때마다 이긴 승전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또 전투를 하셨는데 그렇게 애국심이 뛰어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대에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이순신의 전승 비결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순신의 승전 전략. 이 이순신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용이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병을 하지 않습니다. 왜군이 경상도를 다 뭐 지금 도륙하고 뭐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전황을 따지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리고 출병하지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제 전라 우수사였던 이혁기 부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늦죠 출병이.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왜군이 이제 파죽지세로 몰려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혁기가 오지 않아서 혼자 출병을 합니다. 정유재란이 났을 때도 이제 선조가 직접 명령을 내리죠. 빨리 부산에 가서 그 왜군을 쳐라.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순신이 옥고를 치르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렇게 출병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긴 그 전략은 무엇인가? 저는 저 나름대로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길 시간을 찾아서 전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가서 먼저 몰려갔다가 그리고 왜군을 유인해서 아군한테 유리한 장소로 와서 그리고 다시 포위를 하고 반격을 하고 이런 작전을 많이 썼던 거죠.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전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세계적인 그 육군에서의 최고의 혁신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의 전략이 또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다 보면 나폴레옹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상대편 장군이 보기에는 그 천하의 나폴레옹이 나하고 붙는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네. 그래서 막 쫓아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폴레옹이 딱 뒤로 돌아서서 자 여기서 싸우자. 그러면 그것은 나폴레옹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를 높은 고지에다가 설치해 놓고 자 여기서 싸우자. 그러면 높은 데서 포를 때리니까 이제 적군보다 사거리가 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 가는 곳마다 나폴레옹이 승리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전략적인 투자가가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매일같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느냐. 내가 가장 수익이 높을 때 들어가서 그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워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를 치고 모두 다 증권 투자하겠다. 그때는 시장을 빨리 팔아치우고 떠날 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대공황 당시에 어떤 사람이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막 주식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주식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난 부호로 남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그러면 그냥 평균은 가고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되,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다 떠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때고, 그때 들어가라.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전략도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소, 내가 이길 수 있는 때를 찾아서 그때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때까지는 선조가 보기에 답답하고 주변 장군들이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싸우면 이길까, 저기서 싸우면 이길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무엇일까, 여기서 문제가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거죠. 저는 그것이 이순신의 승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을 전라좌수 수군절도사로, 전라좌도의 수군절도사로 임명을 한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1591년 2월인데요. 근데 이제 1590년대에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황영길하고 김성일이 일본의 통신사로 가서 일본이 침략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들이 돌아온 것이 159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야 일본에 가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리고서 이제 잘 알려진 바대로 이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서 이제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한 달 전에 이순신 장군을 이 전라 좌수영의 수군 절도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군부의 대대적인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전쯤에 그래도 일본이 침략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조선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유성령이 추천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역사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순신을 이제 절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임명할 때 이순신의 직급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별 승진을 몇 번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도군수를 먼저 임명을 했다가, 또 가리포 수군 첨절제사 여기를 임명을 했다가, 이게 이제 품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품계 낮은 사람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품계를 막 바꾸면서 거기 부임지에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이제 수군 절도사로 임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고위급이기 때문에 선조가 직접 이게 다 결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특별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면 선조가 그때는 이순신을 총애를 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1년 전에 군부에 인사가 있고 이순신 같이 그래도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장군을 이렇게 아주 관행과는 다르게 특별 승진을 시키면서 그 요소에 이제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순신이 이제 현지에 부임하니까 가보니까 군기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도순시를 딱 하는데 군기가 형편없어서 거기 지휘관들을 다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또 반면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시에 녹도 만호 정훈 장군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군으로 승격하죠. 이 녹도 만호 정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이순신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크게 기뻐서 그 다음에 동지로 여기고, 그래서 같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전쟁이 나고서는 대부분의 군대가
왜군의 상대도 못 해보고 그냥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대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참하게 패하는 이것이 지금 조선 정규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병들이 나오고 승병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 관병들하고 좀 합쳐지면서 대응이 됐던 건데, 초기에는 이제 다 무참하게 무너졌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전에 대대적인 군부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뭐 특별 명령이 내려갔겠죠. 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준비를 해라. 그런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순신만이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전쟁이 올 거라고 그래도 또 이제 당대의 최고의 장군들인데 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해석인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 역사책을 보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요. 준비를 하려고 하면 너 왜 괜히 백성들 괴롭히느냐. 이제 백성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 농사 짓기도 바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기가 약하니까 처벌을 하는데 이 장군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막 상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군들이 준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순신이 특별한 것은 그 이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당파 싸움이 꽤 있었는데 이순신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런 청탁 같은 것을 배격을 해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그래서 일종의 외톨이 같은 그런 장군이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싸움은 잘하는데 성격이 좀 그래서 이제 요직에 배치받지 못하다가 이제 전쟁이 임박해서야 그래도 이순신이 능력이 있으니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수군절도사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만이 관료주의와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러면 투서가 막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순신이 없다면 다른 조선의 장군들의 무능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순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순신은 저렇게 했는데 너는 왜 준비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머스가 없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하는 서머스가 없었다면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이거 벼락이었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서머스 교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니야 이거 좀 이렇게 가다간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왜 서머스 교수가 그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열심히 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 관료주의가 팽배한 그 조직에서는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모함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국가가 한 망할 때쯤 되면 바로 이런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배척당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 당파 싸움이나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국가가 무너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의 경험이 없어요. 잠깐 뭐 발포만 한 거예요. 그저
고흥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잠깐 그 근무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의 그 경력은 함경도 지방에서 여진족하고 싸울 때 아주 그때 전공을 많이 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뭐 전공을 세웠는데 여진족에 이제 그 기습을 받아서 아군의 피해가 좀 났는데 당시로는 그렇게 아군의 피해가 나면 그것이 이제 장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서 그때 이제 또 그 백의종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백의종군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꾸 강등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그런 그에서 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은 건 이해가 되는데 해군의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원절도사에 1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전략은, 그리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뭐 당대로서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수군을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사실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다만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순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순신이 그렇게 그 백전백승할 수 있었을 때 있었던 이순신의 사람들이 있죠. 이순신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조방장 정걸장군인데요. 이 정걸장군은 사실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뭐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팔순 때 뭐 은퇴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전쟁 중에 은퇴를 했는데 이 수군의 경력이 많아서 이순신을 찾아가서 뭐 이순신하고 만나서 그 이순신에게 이제 그 조언을 하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그 수군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임 장군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주변에 바로 그렇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훈 장군도 나이가 한 3살 많은데 그 아주 준비를 잘하고 아주 용맹스러우니까 같이 논의하고 뭐 이런 그 장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나대용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거북선을 만들고 뭐 이런 장군들. 그다음에 송예립 군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또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런 그 휘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휘하 장군들과 사실상은 이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최고의 백전백승의 전략을 만들어냈는데 그 비결이 저는 잘 안 알려진 것 같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현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정치 지도자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 조직을 평가할 때 그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 정부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정부의 그 능력이라든가 뭐 국정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그렇게 어떤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뭐 영웅적인 뭐 어떤 결단을 내려서 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조직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채택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시킬 때 그 조직은 좋은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옆에 누가 있는가?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 누가 있었고 또 그전 정부에 누가 있어서 그런 정부들의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참모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누를 도왔단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내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도자한테 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에 바로 이렇게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순신이 최고의 그 전략을 만들어냈다면 뭐 스승이 있든지 아니면 동료가 있든지 아니면 이순신이 어떤 계기를 얻어서 어떤 책을 보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다. 그냥 이순신이 용감하게 나가서 이겼고 그때 있던 어떤 전략을 썼다. 하객진을 썼다. 하객진이 어디서 왔냐는 말이죠. 이 하객진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혁신 조직을 제가 공부할 때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잘 되게 되면 그 조직이 잘 된 그 비결에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고 처음에 생각할 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실행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겠는가. 네, 이순신 장군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비무환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 준비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니까 비상을 걸고 비상벨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 비상벨 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지금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1년 전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라도 준비하자.